아저씨, 죄송해요. 배달 중에 물건이 떨어져서요. 테이프 좀 살 수 있을까요? 소녀는 영업이 끝나 정리 중인 철물점 주인에게 다급하지만 정중하게 부탁한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언제나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30년 전 그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습니다. 아내는 조수석에 앉아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고 나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죠. 아이는 아직 이름도 짓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빗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왔습니다. 나는 핸들을 꺾었습니다. 아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세상이 한 바퀴 돌았고 그 뒤로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니, 기억하고 싶지 않은 것뿐일지도 모릅니다.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내게 말했습니다. 부인과 아기는 미안합니다. 나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천장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죠. 세상 모든 소리가 물속처럼 멀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줄곧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30년 전처럼 또다시 비가 내렸습니다. 나는 철물점 카운터에 앉아 장부를 펼쳐놓고 있었지만 숫자는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빗줄기만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죠.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아니라 먼 과거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비는 언제쯤 그칠까? 아니, 내 안의 비는 언제쯤 그칠까? 시계를 보니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영업시간은 진작에 끝났죠.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문 좀 열어주세요. 철물점 유리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문 앞에는 파란 우비를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벗은 얼굴은 비에 젖어 있었고 손에는 찢어진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죠. 죄송해요. 배달 중에 물건이 떨어져서요. 테이프 좀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소녀는 안으로 들어오며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문 닫으신 거 아는데. 괜찮아.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게 나왔습니다. 나는 카운터 뒤로 가서 박스테이프 한 롤을 꺼냈습니다. 소녀는 젖은 손으로 지갑을 뒤적이며 동전을 꺼냈죠. 그때였습니다. 나는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았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짙은 눈썹, 약간 처진 눈꼬리, 작은 코.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와 똑같은 미소였습니다. 세상에 이런 우연이 있을까요? 아니, 이건 우연이 아니라 뭔가 다른 것이 아닐까요? 아저씨? 소녀가 고개를 갸웃하며 나를 쳐다봤습니다. 나는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가져가. 감사합니다. 소녀는 테이프를 받아들고 다시 우비를 여미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사라지는 뒷모습을 나는 유리창 너머로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빗길에서 미끄러지는 오토바이. 악! 소녀의 비명. 나는 문을 박차고 뛰쳐나갔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몸이 먼저 움직였죠. 30년 전 그날 내가 지키지 못했던 그 순간이 눈앞에 다시 펼쳐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녀는 도로 한가운데 쓰러져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죠. 다행히 지나가는 차는 없었습니다. 괜찮아? 일어날 수 있어? 나는 소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소녀는 무릎을 짚으며 신음했습니다. 아, 괜찮아요. 그냥 미끄러졌을 뿐이에요. 병원 가야 해. 다쳤을 수도 있어. 아니에요. 진짜 괜찮아요. 소녀가 일어서려다 다시 비틀거렸습니다. 나는 팔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다시 붙잡은 것 같은 느낌이었죠. 고집 부리지 마. 내가 데려다 줄게. 소녀는 더 이상 거부하지 못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비교적 한산했습니다. 소녀는 간단한 처치를 받고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옆에 앉아 말없이 기다렸죠. 정말 괜찮아요, 아저씨. 그냥 찰과상이래요. 보호자는?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계세요. 근데 밤에 연락드리면 놀라실까 봐요. 그래도 알려야지. 나는 소녀의 휴대폰을 건네받아 할머니라고 저장된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소연아? 할머님, 저는 정혜준이라고 합니다. 손녀분이 넘어져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크게 다치진 않았으니 걱정 마세요. 그런데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보통 이런 상황이면 놀라거나 당황하거나 질문을 쏟아내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어디 병원이죠? 30분 뒤 병원 입구로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리가 굽은 할머니였지만 걸음걸이는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소연을 보자마자 다가와 얼굴을 살폈습니다. 괜찮니? 응, 할머니. 괜찮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천천히 나를 돌아봤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차갑고 슬프고 그리고 죄책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나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 아니 나를 피하고 싶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나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정혜준 씨. 할머니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떻게 제 이름을? 아까 전화에서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이었는데. 네. 나는 되물었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소연의 손을 잡고 천천히 병원을 나갔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빗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리고 내 가슴 속 어딘가에서 30년 전 그날 밤의 비명이 되살아났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인연? 대체 무슨 뜻일까? 저 할머니는 나를 아는 걸까? 그리고 저 소녀는 대체 누구일까? 귀가하는 길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차 안에서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엔진도 끄지 않은 채로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할머니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인연. 만나면 안 되는 인연.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내와 닮은 그 얼굴이요.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세상에는 닮은 사람이 셋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내 안에 무언가가 계속 속삭였습니다. 아니야.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건 운명이야.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철물점 문을 열었습니다. 단골 손님 몇 명이 들어와 목과 나사를 샀고 동네 아주머니가 전구를 바꿔달라며 들렀습니다. 일상은 그렇게 흘러갔죠. 하지만 내 머릿속은 온통 어젯밤 일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의 그 말.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이었는데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나는 그 할머니를 본 적이 없습니다. 소연이라는 소녀도 처음 본 아이였죠. 하지만 할머니는 분명 내 이름을 알고 있었고 마치 나를 알고 있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혹시 착각일까?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뭔가 숨겨진 것이 있었죠. 그리고 소연의 얼굴. 아내와 닮은 그 얼굴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철물점 문이 열리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소연이었습니다. 소녀는 배달복 대신 평범한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무릎에는 하얀 붕대가 감겨 있었죠. 어제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그래서 이거 가져왔어요. 소연은 작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안에는 손수 만든 듯한 호두 과자가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받아주세요. 나는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왜 떨리는지 나도 몰랐죠. 고마워. 근데 다리는 괜찮아? 네, 괜찮아요. 그냥 좀 까진 것뿐이에요.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또다시 가슴 한쪽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상했습니다. 처음 보는 아이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지 알 수 없었죠. 앉아. 차라도 한 잔 마시고 가. 나는 평소엔 절대 하지 않을 제안을 했습니다. 30년 동안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손님에게 차를 대접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나는 그저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이 아이 앞에서는 달랐습니다. 소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가게 안쪽 작은 탁자에 앉았습니다. 나는 보온병에서 따뜻한 보리차를 따라 주었습니다. 아저씨는 여기서 오래 사셨어요? 소연이 차를 홀짝이며 물었습니다. 응. 30년 넘었지. 우와, 정말 오래됐네요. 저는 5년 전에 이사 왔어요. 할머니랑 둘이? 네. 할머니가 원래 보육원에서 일하셨거든요. 은퇴하시고 여기로 이사 오셨어요. 보육원. 그 단어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왜 그 단어가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나도 몰랐습니다. 너는 할머니 손녀? 응, 뭐 그렇게 봐도 돼요. 소연은 웃었지만 그 웃음 뒤에는 무언가 숨겨진 것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걸 느낄 수 있었죠. 사실 저 할머니 친손녀는 아니에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데려다 키우신 거예요. 제가 아기였을 때요. 나는 차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은? 몰라요. 할머니도 말씀 안 하시고 저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할머니가 제 가족이니까요. 소연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외로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외로움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30년 동안 같은 외로움을 안고 살아왔으니까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도 혼자구나. 나처럼. 나는 입을 열려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저씨는요? 가족 있으세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오래된 상처를 건드리는 질문이었죠. 옛날에 있었어. 지금은요? 없어. 소연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차를 마셨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해온 사람들처럼 서로의 빈자리를 이해하는 듯한 고요함이었죠.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먼지가 햇빛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소연은 그 햇살을 바라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 좋네요. 조용하고 평화로워요. 그래? 네. 저는 항상 바쁘게 살았거든요. 배달하고 학교 가고 집안일하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소연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19살 아이가 가져야 할 목소리가 아니었죠. 나는 묻고 싶었습니다. 너는 행복하니? 하지만 묻지 못했습니다. 그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저녁 배달 준비해야 해서요.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조심해서 가. 비 오는 날엔 천천히 다녀. 네. 감사합니다, 아저씨. 소연은 문을 열고 나가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문득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소녀가 돌아봤습니다. 이름이 뭐라고 했지? 윤소연이요. 아저씨 성함은요? 정혜준. 혜준 아저씨. 기억할게요. 소연은 다시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탁자에 앉아 소연이 남긴 호두과자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그런데 눈물이 났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언가가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왜 우는 거지? 왜 이 아이를 보면 이렇게 가슴이 아픈 거지? 나는 손으로 눈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다시 꿈을 꾸었습니다. 30년 전 그 빗길, 아내의 비명, 그리고 내 품에서 사라진 아이.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빠. 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곳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아니, 소연이 아니었습니다.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아내였습니다. 아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 아직 찾을 수 있어. 뭘 찾는다는 거야? 우리 아이.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결심했습니다. 알아야겠다고. 소연이 누구인지, 할머니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그리고 왜 내 가슴이 이렇게 아픈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은하는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젊은이로 가끔 철물점에 들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대학에서 사회학을 전공했고 지역 기록 보존에 관심이 많았죠. 은하야, 부탁이 하나 있는데. 네, 아저씨. 뭔데요? 윤소연이라는 아이 알아? 배달 일하는. 아, 소연이요? 알죠. 착한 애예요. 왜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하지만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 아이 출생 기록 같은 거 알아볼 수 있을까?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세요? 설명하기 복잡해. 일단 한번 알아봐 줄 수 있어? 알겠어요. 시간 좀 걸릴 거예요. 괜찮아. 천천히 해. 나는 전화를 끊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일일까? 잠자던 과거를 깨우는 게 맞을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내 안에 무언가가 이미 깨어나 있었으니까요. 그날 오후 소연이 또다시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이번엔 테이프를 사러 온 게 아니라 그냥 인사를 하러 온 것 같았습니다. 아저씨, 혹시 전구 있어요? 저희 집 화장실 전구가 나갔거든요. 있지. 기다려. 나는 창고로 가서 LED 전구를 꺼내왔습니다. 소연은 돈을 내밀었지만 나는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가져가. 에이, 그러면 안 되죠. 호두과자 값이야. 소연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고맙다며 전구를 받아들었습니다. 아저씨 정말 좋은 분이에요. 소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얼굴을 바라볼 뿐이었죠. 그 미소, 그 눈빛, 그 모든 것이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소연이 가고 난 뒤 나는 카운터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펼쳐보지 않았던 사진첩이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아내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는 아내. 그리고 그 옆에 병원에서 찍은 갓난아기 사진.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닮았습니다. 너무나 닮았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연일 리 없어. 뭔가 있어. 분명히. 그날 밤 은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저씨, 이상한 게 있어요.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뭔데? 소연이 출생신고 정식으로 된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할머니가 보육원에서 데려온 아이라고 신고했는데 보육원 기록엔 그런 아이가 없어요. 나는 숨이 막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 거야?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 더 이상한 게 있어요. 뭔데? 은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소연이가 태어난 날짜, 아저씨 아기가 돌아가신 날이랑 똑같아요. 전화기가 손에서 떨어질 뻔했습니다. 뭐라고? 30년 전 그날이요. 정확히 같은 날짜예요. 은하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습니다. 나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만나면 안 되는 인연이었는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지? 같은 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나는 전화를 끊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 전 내가 잃어버린 그날, 그리고 소연이 태어난 그날, 같은 날. 다음 날 나는 정신없이 하루를 보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물건값을 잘못 계산하기도 했고 누군가 말을 걸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나로 가득했으니까요. 같은 날, 30년 전 내가 아이를 잃은 그날과 소연이 태어난 날이 같다는 것. 이게 우연일 리 없었습니다. 절대로 우연일 수 없었죠. 속으로 계속 생각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그날 병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오후 4시쯤 은하가 철물점으로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와 달리 심각했습니다. 아저씨, 뭔가 더 찾았어요. 뭔데? 앉으세요.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우리는 가게 안쪽 탁자에 앉았습니다. 은하는 노트북을 꺼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30년 전 그날의 병원 기록을 뒤져봤어요. 아저씨 사고가 있었던 날이요. 그래서 그날 밤 같은 병원에 신생아를 실은 차량 사고가 2건 있었어요. 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2건? 네. 하나는 아저씨 차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다른 가족의 차량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두 사고 기록이 묘하게 섞여 있어요. 무슨 말이야? 은하는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사망 기록, 생존자 명단, 신생아 처리 기록 전부 뭔가 꼬여 있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섞어 놓은 것처럼요.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확신할 순 없어요.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을 가능성은 충분해요.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저씨, 이거 봐요. 은하는 다른 문서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근무했던 직원 명단이에요.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 전부 다요. 나는 화면을 훑어봤습니다. 낯선 이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주성? 아저씨 아세요? 알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주성. 그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지역 병원에서 행정직원으로 일하다가 은퇴했죠. 가끔 철물점에 들러 이런저런 물건을 사곤 했습니다. 그 사람 지금 어디 사는지 알아? 네, 알아봤어요. 여기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금 가자. 이주성의 집은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작은 단층 집이었고 정원에는 화분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허리가 굽은 노인이 나왔습니다. 이주성이었습니다. 정혜준 씨? 그는 나를 알아봤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주성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주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했지만 어딘가 쓸쓸했습니다. 액자 속 가족 사진들이 벽에 걸려 있었지만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주성은 차를 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0년 전 일에 대해 여쭤보려고요. 주성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떤 일 말입니까? 제 아내와 아이가 사고 났던 그날 밤이요. 주성 씨가 그날 병원에 계셨죠? 주성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주성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돌아가시는 게 좋을 겁니다. 대답해 주세요. 제발.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습니다. 아닙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은하가 놀라 나를 쳐다봤습니다. 알아야 합니다. 제 아이가 어떻게 된 건지,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고요. 주성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정말 알고 싶으십니까? 네. 주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날 밤 혼란이 있었습니다. 주성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두 대의 차량이 거의 동시에 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실려왔죠. 두 차량 모두 신생아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한 차량에서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산모는 사망했지만 아기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쪽입니까? 주성은 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날 밤 너무 혼란스러웠고 두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고 신생아 2명이 모두 비슷한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기들이 뒤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시 담당 간호사가 나중에 의심을 제기했습니다. 신원 확인 팔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혼란이 있었다고요.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모릅니다. 거짓말 마세요. 알면서 왜 숨기는 겁니까? 정혜준 씨. 주성이 소리쳤습니다. 병원은 그 사실을 묻었습니다. 두 가족 모두 이미 충격에 빠져 있었고 진실을 밝히면 더 큰 혼란만 생길 거라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냥 덮었습니다. 덮었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있을 수도 있는데 그걸 덮었다고요? 주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저도 그 결정에 동의했습니다. 젊었고 병원 지시를 따랐을 뿐이었지만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무언가 희망 같은 것도 느껴졌습니다. 다른 차량의 아이는 어떻게 됐습니까? 모릅니다. 기록에는 사망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는. 윤정옥이란 이름 아십니까? 주성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떻게 그 이름을 아십니까? 네. 그분은 당시 병원 보육원에서 일하시던 분입니다. 내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보육원? 네. 사고로 부모를 잃은 아기들을 임시로 돌보는 곳이었습니다. 은하와 나는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윤정옥 씨가 그날 밤 거기 계셨습니까? 네. 그분이 살아남은 아기를 돌봤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주소 좀 가르쳐 주세요. 윤정옥 씨 집 주소요. 정혜준 씨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제 아이가 30년 동안 살아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진정합니까? 주성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종이에 주소를 적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진실이 항상 좋은 건 아닙니다. 나는 종이를 낚아채고 집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나는 핸들을 붙잡고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은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 없지.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이야. 30년 동안 내 아이가 죽었다고 믿고 살았는데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니. 아직 확실한 건 아니에요. 알아.
하지만 소연이를 봤을 때부터 느꼈어. 뭔가 다르다는 걸. 뭔가 이어져 있다는 걸. 제발, 제발 내 아이였으면 좋겠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거라면 그게 기적이라면.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아니라면? 만약 그저 잔인한 우연이라면? 나는 시동을 걸었습니다. 윤정옥 씨 집으로 가자. 윤정옥의 집은 소박한 연립주택이었습니다. 우리는 현관 앞에 섰습니다. 나는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 문을 열면 모든 게 달라질 거야. 진실을 알게 되면 되돌릴 수 없어. 하지만 나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윤정옥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봤던 그 할머니였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혜준 씨. 할머님, 이야기 좀 해야겠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가자 소연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할머니, 누구세요? 아, 혜준 아저씨.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도 은하도 침묵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소연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내 방에 들어가 있거라. 할머니? 들어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연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나는 할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할머님, 소연이는 누구입니까? 할머니는 오랜 침묵 끝에 대답했습니다. 앉으세요. 긴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거실에 울렸습니다. 나는 가만히 기다렸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꼭 쥐었지만 떨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제발 제발 진실을 말해주세요.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30년 동안 쌓인 죄책감이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그날 밤 일입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습니다. 저는 병원 보육원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를 잃은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을 돌보는 곳이었죠.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날 밤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두 건의 사고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두 차량 모두 신생아를 태우고 있었죠. 알고 있습니다. 이주성 씨에게 들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아시겠군요. 그날 밤이 얼마나 혼란스러웠는지. 계속 말씀해 주세요. 할머니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한 차량에서는 산모와 아기가 모두 사망했습니다. 다른 차량에서는 산모만 사망하고 아기는 살아남았습니다. 내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혼란 속에서 실수가 있었습니다. 신원 확인 팔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고 두 아기의 기록이 뒤섞였습니다. 어느 아이가 살아남았는지 몰랐다는 겁니까?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고. 그래서 다시 기록을 확인했죠. 그래서요? 살아남은 아기는 정혜준 씨, 당신의 아이였습니다.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내 귀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뭐라고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기가 살아남았습니다. 다른 아기가 사망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일어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어떻게든 버텼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는 겁니까? 30년 동안? 네. 왜 말하지 않으셨습니까?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병원이 막았습니다. 이미 사망 진단서가 나갔고 장례까지 치러진 상황이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법적 문제가 생길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덮었습니다. 덮었다고요? 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아이가 살아있는데 그걸 덮었다고요? 미안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간신히 나왔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당시엔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이미 깊은 충격에 빠져 있었고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겨 있었습니다. 거기에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 더 큰 혼란만 생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건 당신들이 판단할 일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소리쳤습니다. 은하가 내 팔을 잡았지만 나는 뿌리쳤습니다. 제 아이입니다. 제가 판단해야 할 일이었어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나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 바로 이 동네 어딘가에 있었다. 내가 모르는 사이에 자라고 있었다. 그래서 소연이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소연이가 당신의 아이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주저앉았습니다. 소파에 털썩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우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아이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계속 말했습니다. 병원은 그 아이를 보육원으로 보냈습니다. 부모가 모두 사망한 아기로 기록하고요. 저는 그 아이를 돌보게 됐습니다. 왜 입양을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보낼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진실을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걸. 당신이라는 아버지가 어딘가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걸. 그래서 제가 데려와 키우기로 했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키우신 겁니까? 미안합니다. 하지만 소연이를 사랑했습니다. 제 손녀처럼, 아니 제 딸처럼 키웠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소연이는 알고 있습니까? 아니요. 아무것도 모릅니다. 자기가 보육원에서 온 아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말해줘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방문이 열리며 소연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왜 다들 우는 거예요? 소연은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나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30년을 찾아 헤맨 내 아이다. 하지만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연아, 이리 와서 앉아라. 할머니, 무슨 일이에요? 소연은 불안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연아, 할머니가 평생 숨겨온 이야기가 있단다. 무슨 이야기요? 너는 보육원에서 온 아이가 아니야.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럼 뭔데요?
할머니는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소연을 봤습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있어. 소연은 얼어붙었습니다. 뭐라고요? 30년 전 사고로 내 어머니는 돌아가셨어. 그리고 너는 죽은 줄 알았던 아기였어. 하지만 넌 살아남았고 할머니가 너를 데려와 키웠단다. 그럼 제 아버지는? 소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나를 가리켰습니다. 저분이 내 아버지야. 소연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에는 충격, 혼란,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해준 아저씨가?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말도 안 돼요. 소연아.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소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제가 누군가의 딸이라니, 그것도 아저씨의 딸이라니 말도 안 돼요. 소연은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냥 버려진 아이예요. 할머니가 데려다 키운 아이라고요. 소연아, 진정해. 할머니가 소연의 팔을 잡았지만 소연은 뿌리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거예요? 30년 동안 숨기고 있다가 왜 이제 와서? 소연은 울먹이며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혔습니다. 거실에는 침묵만 남았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앉아 무릎을 응시했습니다. 내 딸이다. 저 아이가 내 딸이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다가가야 하지?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소연이도 당신도 DNA 검사를 해야겠습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저도 소연이도.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세요.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물점은 어두웠습니다. 나는 불을 켜지 않고 그대로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30년 동안 나는 죽은 아이를 애도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습니다. 살아 있었습니다. 바로 내 옆에서 자라고 있었습니다. 만약 진작 알았더라면, 소연이가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함께 살 수 있었을 텐데,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었을 텐데,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만이 아니었습니다. 희망도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알게 됐다는 것, 내 딸이 살아있다는 것,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일주일 뒤 DNA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은하가 결과지를 들고 철물점으로 왔습니다. 아저씨. 은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99.9% 일치합니다. 소연이는 아저씨 딸이 맞아요. 나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글자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확실했습니다. 윤소연은 내 딸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찾은 내 딸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찍은 갓난아기 사진. 나는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가 살아있었어. 30년 동안 살아있었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다음 날, 나는 소연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소연은 내 전화를 받지 않았고 철물점에도 오지 않았습니다. 배달일도 쉬고 있다고 했습니다. 할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소연이는 어떻습니까? 방에만 있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번 찾아가도 될까요? 좀 더 기다려 주세요. 아이가 아직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나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당연하지. 19년 동안 믿어온 모든 게 무너진 건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받아들이겠어. 하지만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었습니다. 30년을 기다렸는데 이 며칠이 더 길게 느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밤 철물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나는 서둘러 문을 열었습니다.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후드를 깊이 눌러 쓴 소연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눈은 부어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들어올래?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안쪽 탁자에 마주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계 초침 소리만 공간을 채웠습니다. 마침내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봤어요. 그래. 99.9%라고 하더라고요.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아저씨가 제 아빠라는 거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빠. 19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그 단어였습니다. 그래. 나는 내 아버지야. 내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왜 이제야 알게 된 거예요? 나도 몰랐어. 30년 동안 너를 잃었다고 믿고 살았어. 그럼 엄마는? 엄마는 그날 사고로 돌아가셨어. 너와 함께. 나는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 너만 살아남았어. 하지만 병원이 실수를 했고 기록이 뒤바뀌었고 나는 내가 죽었다고 믿었어.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럼 저는 19년 동안 제 아빠가 살아계신 줄도 모르고 살았다는 거네요. 미안해.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내가 더 일찍 알았어야 했는데. 아저씨 잘못이 아니잖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병원이 잘못한 거고 할머니가 숨긴 거고 아저씨는 아무것도 모르셨잖아요. 그래도 미안해. 우리는 또다시 침묵에 빠졌습니다. 소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 아저씨를 봤을 때 이상했어요. 뭐가? 모르겠어요. 그냥 편안했어요. 처음 보는 사람인데 오래 알던 사람 같았어요.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피는 못 속이나 봐요. 나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그랬어. 너를 처음 봤을 때 알 수 없는 감정이 들었어. 가슴이 아팠어. 왜요? 내 엄마를 닮았거든. 소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를요? 그래. 눈썹이랑 눈꼬리 미소 다 엄마를 닮았어.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소연은 사진을 받아들고 오래 바라봤습니다. 정말 닮았네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사람이 제 엄마예요? 그래. 내 엄마야. 이름은 정수현이었어.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지. 소연은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처음 봐요. 제 엄마 얼굴 처음 봐요. 그 모습을 보는 내 가슴도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엄마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착했어.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웃는 걸 좋아했어. 너처럼. 저처럼이요? 그래. 너도 웃을 때 엄마랑 똑같아.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곧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나보고 싶었어요. 한 번이라도 안아보고 싶었어요. 나도 그래. 내 엄마도 분명 그랬을 거야. 나는 손을 뻗어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내 딸의 손을 잡는 게. 소연은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었습니다. 나도 눈물이 났습니다. 30년 만이야. 30년 만에 내 아이 손을 잡는 거야.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소연이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뭐라고 하셨어요? 할머니? 네. 할머니한테 화내셨어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낼 수 없었어. 할머니가 너를 키워줬잖아. 하지만 숨기셨잖아요. 30년 동안. 그래. 잘못된 일이었어. 하지만 할머니도 너를 사랑했어. 그건 분명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요즘 많이 우세요. 밤에 혼자 울어요. 제가 들었어요. 할머니도 힘드실 거야. 저도 할머니를 사랑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19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분이에요. 제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 주시고 학교 갈 돈이 없을 때 일자리를 2개씩 다니시고 저한테 할머니는 전부예요. 알아.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나도 할머니한테 고맙게 생각해. 내가 못한 걸 대신해 주셨으니까. 소연은 나를 쳐다봤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저랑 아저씨요. 이제 어떻게 지내야 해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솔직히 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라고 해서 갑자기 아버지 노릇을 할 수 있을까? 19년 동안 없었던 아버지가? 나도 모르겠어. 나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알아가면 되지 않을까? 천천히요? 그래. 억지로 가족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서로를 알아가는 거야. 너도 나를 알아가고 나도 너를 알아가고. 소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는 확실해. 뭔데요? 나는 내 아버지야. 그리고 너는 내 딸이야. 나는 소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30년 동안 못 지켜줘서 미안해. 하지만 이제부터는 지키고 싶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정말요? 정말이야. 소연은 한참을 울었습니다. 나는 그저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등을 토닥여줄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아직은 그럴 자격이 없는 것 같았으니까요. 울음이 잦아들자 소연이 물었습니다. 저 이사 가야 해요? 뭐? 할머니 집에서 나가서 아저씨랑 살아야 하나요? 아니.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할머니랑 계속 살아. 할머니가 너한테는 가족이잖아. 그럼 아저씨는요? 나는 가끔 보면 돼. 밥 같이 먹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지내다 보면 언젠가는 진짜 가족처럼 될 수 있지 않을까?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해요. 아빠가 생겼는데 함께 안 산다는 게. 서두르지 말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있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연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저 이제 가봐야겠어요. 할머니 걱정하실 거예요.
그래. 조심해서 가. 소연은 문을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나를 봤습니다. 아저씨. 응? 아니, 아빠. 그 한마디에 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소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연습해봤어요. 부르는 거.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습니다. 소연은 손을 흔들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아빠. 내 딸이 나를 아빠라고 불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그 말이었습니다. 나는 탁자에 앉아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기쁨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살아있다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30년 동안 열어보지 않았던 상자였습니다. 아내의 물건들이 담긴 상자였죠. 그 안에서 작은 분홍색 옷을 꺼냈습니다. 아내가 아기를 위해 손수 만든 옷이었습니다. 나는 그 옷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을 다시 찾았어. 소연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었어. 예쁘게 자랐어. 당신을 닮았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 노릇을 하고 싶어. 30년이나 늦었지만 다음 날 아침 나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저녁 같이 밥 먹을래? 아빠가 살게. 한참 뒤 답장이 왔습니다. 네, 아빠. 갈게요. 나는 그 문자를 보며 웃었습니다. 30년 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우리의 시작. 저녁 6시 나는 슈퍼마켓에서 장을 봤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장복이었습니다. 혼자 살 때는 김치랑 라면이면 충분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과 함께 먹을 저녁이었으니까요. 무엇을 사야 할지 몰랐습니다. 소연이 뭘 좋아하는지도 몰랐죠. 19년 동안 함께하지 못했으니 당연하지. 내 딸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다니. 결국 무난한 것들을 샀습니다. 삼겹살, 상추, 쌈장, 김치. 아이들은 고기를 좋아한다고 들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와 서툰 손놀림으로 상을 차렸습니다. 오래된 식탁을 닦고 접시를 꺼내고 고기를 구웠습니다. 7시가 되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자 소연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머리도 곱게 빗었고 화장도 약간 한 것 같았습니다. 들어와. 예. 소연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고기를 집어 소연의 접시에 올려놓았습니다. 먹어. 감사합니다. 소연은 고기를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네. 할머니 말고 누가 저한테 밥 해준 게 처음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 나는 19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지. 우리는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가끔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웃고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참 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는 항상 혼자 사셨어요? 응. 30년 동안. 외롭지 않으셨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외로웠지. 하지만 익숙해졌어. 외로움도 익숙해지면 견딜만해.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래요. 친구들은 엄마 아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저는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혼자 있는 게 편했어요. 이제는 다르잖아. 네.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이상해요. 아빠가 생겼다는 게. 나도 그래. 딸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이었습니다. 밥을 다 먹고 소연이 설거지를 하려 했습니다.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손님인데. 손님 아니잖아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 아빠 딸이잖아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연은 싱크대로 가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컸구나. 저렇게 어른스러워졌구나. 설거지를 마치고 우리는 다시 식탁에 앉았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제 이름 정말 소연이 맞아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출생신고는 윤소연으로 되어 있지. 할머니 성을 따라서. 그럼 원래 이름은요? 정했었어. 내 엄마랑. 뭔데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정은별. 은별이요? 그래. 별처럼 빛나는 아이가 되길 바랐거든. 그런데 이름도 지어주기 전에 널 잃어버렸어. 소연은 은별이라는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예쁜 이름이네요. 그래도 소연이라는 이름도 좋아. 할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잖아. 그럼 계속 소연이로 살아도 돼요? 당연하지. 그게 내 이름이야. 소연은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밤 소연이 돌아간 뒤 나는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구나. 30년 늦은 아버지 노릇이.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소연은 자주 철물점에 들렀습니다. 배달 일을 하다가 잠깐 들러 인사를 하기도 하고 저녁에 들러 함께 차를 마시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은 내가 무거운 짐을 나르고 있을 때 소연이 도와줬습니다. 아빠, 제가 할게요. 괜찮아. 무거워. 아니에요. 배달하면서 맨날 무거운 거 들어요. 소연은 능숙하게 짐을 날랐습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렇게 고생하고 있었구나. 내가 몰랐던 시간 동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소연은 이제 아빠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사용했고, 나도 소연아라고 부르는 게 편해졌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우리 어디 나가요? 어디? 그냥 산책이라도 해요. 밖에 날씨 좋던데.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는 동네 뒷산을 올랐습니다. 높지 않은 산이었지만 나는 숨이 찼습니다. 소연은 내 옆에서 천천히 걸어주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괜찮아. 요즘 운동을 안 해서 그래. 그럼 천천히 가요. 정상에 올라 벤치에 앉았습니다. 동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거 아빠 가게죠? 그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저 가게를 봤어요. 지나다니면서. 그랬구나. 그때는 몰랐어요. 저기에 제 아빠가 있다는 걸. 소연은 작게 웃었습니다. 신기해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나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알잖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거기 있을 거야.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려오는 길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이야기 더 해줘요. 뭐가 궁금한데? 어떻게 만났어요? 엄마랑. 나는 옛날을 떠올렸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만났어. 비가 오는 날이었지. 비요? 그래. 엄마는 우산이 없었고 나는 우산이 하나 있었어. 그래서 함께 썼지. 소연은 웃었습니다. 로맨틱하네요. 그렇지? 그날 엄마가 웃으며 말했어. 덕분에 안 젖었어요 하고. 그 미소에 반했어. 저도 그 미소 물려받았나요? 당연하지. 내가 웃을 때 엄마랑 똑같아. 소연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나는 할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님, 저 정혜준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소연이를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한 걸 대신해 주셨습니다. 저야말로 미안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겨서 미안합니다. 소연이 아버지를 빼앗아서 미안합니다. 아닙니다. 할머님이 없었으면 소연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할머님 덕분에 우리 딸이 잘 자랐습니다. 할머니는 울먹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빠, 저 여쭤볼 게 있어요. 뭔데? 저 아빠 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놀랐습니다. 성을? 네. 지금은 윤소연이지만 정소연이 되고 싶어요. 정말로 아빠 딸이 되고 싶어요. 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할머니는 뭐래? 할머니도 괜찮대요. 제가 원하면 하라고. 나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처음으로 품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소연도 나를 안았습니다.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빠. 호적 정리를 하는 날, 우리는 구청에 함께 갔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윤소연은 정소연이 되었습니다. 밖으로 나오며 소연이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빠 딸이 된 거죠? 그래. 이제 진짜 가족이야.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이 돌아왔어. 정소연으로.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됐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30년 걸렸지만 이제 가족이 됐어. 늦었지만 행복해. 그로부터 일주일 뒤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저 아빠 집으로 이사 와도 돼요? 정말? 예, 할머니랑 이야기했어요. 할머니도 그게 맞다고 하셨어요. 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혼자 외로우시잖아. 자주 찾아뵐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도 혼자 있고 싶대요. 이제 제대로 된 가족을 꾸리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진짜로 함께 사는 거구나. 내 딸과. 그래. 이사 오자. 소연이 짐을 싸는 날 나는 철물점 2층을 청소했습니다. 30년 동안 창고로 쓰던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소연의 방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먼지를 닦고 벽지를 새로 붙이고 작은 책상과 침대를 들여놓았습니다. 소연이 짐을 가지고 왔을 때 나는 방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어때? 소연은 방을 둘러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좋아요, 정말 좋아요. 내 방이야. 이제부터. 소연은 나를 안았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그날 밤 소연은 자기 방에서 잠들었습니다. 나는 복도에서 소연의 방문을 바라봤습니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이 보였습니다. 30년 만이야. 이 집에 다시 가족이 생긴 게 가슴이 벅찼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소연이 함께 살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빠,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날 밤 정말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주성 씨한테 들은 거 아니었어? 대충만 들었어요. 하지만 자세히 알고 싶어요. 제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왜 기록이 뒤바뀌었는지. 소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래야 정말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 아이 말이 맞아. 진실을 완전히 알아야 진짜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 알았어. 함께 가자. 다음 날 우리는 이주성의 집을 찾았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주성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소연을 보자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 아이가? 네. 제 딸 소연입니다. 주성은 한참을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자 주성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밤 이야기를 하러 온 거군요. 네.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성은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는 말해야겠지요. 그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밤 11시경이었습니다. 주성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2건의 교통사고가 거의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2차량 모두 신생아를 태우고 있었죠. 나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정혜준 씨 가족의 차였습니다. 부인인 정수현 씨와 갓 태어난 아기가 타고 있었죠. 두 번째 차량은 박진우, 이미영 부부의 차였습니다. 역시 신생아를 태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 차량은 트럭과 정면 충돌했습니다. 정수현 씨는 돌아가셨고 아기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두 번째 차량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박진우 씨와 이미영 씨 모두 돌아가셨고 아기도 살지 못했습니다. 내 손이 떨렸습니다. 주성이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은 너무 혼란스러웠습니다. 비는 쏟아지고 두 사고 현장이 불과 50m 떨어져 있었고 구급차도 거의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뒤바뀐 겁니까? 네. 신원 확인 팔찌가 제대로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아기가 응급실로 실려왔습니다. 당시 담당 간호사는 신입이었고 극도로 긴장한 상태였죠. 주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실수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아기를 박진우 부부의 아기로 기록하고 사망한 아기를 정혜준 씨의 아기로 기록한 겁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럼 내 아이가 살았다는 걸 언제 알았습니까? 사흘 뒤였습니다. 담당 간호사가 기록을 다시 확인하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혈액형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혈액형? 네. 살아남은 아기의 혈액형은 A형이었습니다. 그런데 박진우 부부는 둘 다 O형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조합이죠.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기가 A형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정혜준 씨도 A형, 정수연 씨도 A형이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알았구나. 아이들이 뒤바뀐 걸. 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주성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정혜준 씨는 이미 아내와 아기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사망진단서도 발급됐고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상태였죠. 그리고 박진우 부부의 장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덮은 겁니까? 병원 측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진실을 밝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법적 분쟁, 언론 보도, 병원의 명예 실추. 무엇보다 두 가족 모두 이미 큰 상처를 입은 상태였습니다. 주성은 고개를 들어 나를 쳐다봤습니다. 정혜준 씨, 당신은 그때 얼마나 힘들어 하셨습니까? 부인을 잃고 아기마저 잃었다고 믿으며 절망에 빠져 계셨죠. 거기에 사실은 아기가 살아있습니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말했어야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된 거예요? 누가 저를 돌봤어요? 윤정옥 씨였습니다. 병원 보육원에서 일하던 분이죠. 그분만이 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할머니한테만 말했어요? 할머니가 알아챘습니다. 주성이 말했습니다. 윤정옥 씨는 오랜 경력의 베테랑이었습니다. 아기를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죠. 그래서 기록을 확인했고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저를 데려간 거예요? 네. 할머니는 병원에 항의했습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하지만 병원은 거부했습니다. 대신 할머니에게 부탁했습니다. 이 아기를 돌봐달라고. 주성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윤정옥 씨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진실을 숨기는 대신 이 아이를 평생 책임지기로. 그래서 당신을 데려가 키운 겁니다, 소연 씨. 소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할머니가 저 때문에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진짜 손녀처럼 키웠습니다. 나는 주성에게 물었습니다. 그럼 당신은요? 왜 이 비밀을 지켰습니까? 저도 병원 직원이었으니까요. 상부의 지시를 따라야 했습니다. 주성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평생 후회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하고. 왜 이제 와서 말하는 겁니까? 늙었기 때문입니다. 주성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죽기 전에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적어도 당신들은 알아야 한다고.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는 주성을 바라봤습니다. 늙고 지친 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화를 내야 하나? 원망해야 하나? 하지만 무슨 소용이지? 이미 다 지난 일인데.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주성 씨. 네. 용서는 할 수 없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을 돌려줄 수 없으니까요. 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을지. 주성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할 일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만 짐을 내려놓으세요. 네. 30년 동안 충분히 괴로워하셨을 겁니다. 이제는 편히 사세요. 소연도 말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화는 나지만 원망하지는 않을게요. 주성은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대신 한 가지만 부탁드려요. 뭐든지 말씀하세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다른 가족들한테는. 주성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합니다. 우리는 주성의 집을 나섰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소연이 말했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 끝난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진짜 끝이야. 할머니한테 가봐요. 할머니한테도 말해드려야죠. 그래, 가자. 할머니 집에 도착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를 보자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연아, 혜준 씨. 할머니, 이주성 씨한테 다 들었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소연아. 괜찮아요, 할머니. 소연은 할머니를 안았습니다. 할머니 잘못 아니에요. 할머니는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할머니는 소연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할머니 덕분에 저 여기까지 왔어요. 고마워요. 나도 할머니께 인사했습니다. 할머님 고맙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숨긴 건데. 그래도 소연이를 지켜주셨잖습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마음 편히 사셔도 됩니다. 나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겁니다. 앞으로 나아갈 겁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소연과 마주 앉았습니다. 아빠, 이제 정말로 새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 과거는 묻고 앞으로 나아가는 거야. 소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나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잘할 수 있을 거야. 네, 아빠. 그날 밤 나는 오래된 상자를 마당에 가져갔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했던 슬픔의 상자였습니다. 나는 불을 붙였습니다. 상자가 타올랐습니다. 불꽃이 어둠을 밝혔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보내야지. 과거를, 슬픔을, 그리고 후회를. 소연이 옆에 섰습니다. 뭐 태우는 거예요? 과거야.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니, 추억은 남겨둘 거야. 슬픔만 태우는 거지. 소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함께 불이 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예전처럼 두렵지 않습니다. 예전처럼 아프지 않습니다. 나는 철물점 문 앞에 서서 빗줄기를 바라봅니다. 옆에는 소연이 서 있습니다. 내 딸이 서 있습니다. 아빠, 비 엄청 오네요. 그러게. 오늘은 손님 없겠다. 괜찮아요. 우리끼리 있어도 좋잖아요. 소연은 내 팔을 꼭 잡았습니다. 나는 소연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20살이 된 내 딸을, 하루하루 조금씩 더 어른스러워지는 내 딸을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꿈만 같아. 1년 전만 해도 혼자였는데 지난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소연은 배달 일을 그만두고 대신 철물점 일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금방 익숙해졌습니다. 아빠, 이 나사 어디에 쓰는 거예요? 그건 목재용이야. 머리 부분이 납작하지.
아, 진짜네. 신기해요. 소연은 모든 것을 신기해했습니다. 못 하나 나사 하나에도 용도가 다르다는 걸 알고는 놀라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연이 제안했습니다. 아빠, 저 작은 수리 서비스 해보고 싶어요. 수리 서비스? 네. 동네 분들이 집에서 고장난 거 있으면 제가 가서 고쳐드리는 거예요. 간단한 것들이요. 할 수 있겠어? 아빠가 가르쳐 주시잖아요. 소연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해보자. 우리 둘이. 그렇게 소연의 작은 수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간판도 새로 달았습니다. 철물점 간판 옆에 작은 간판 하나. 소연의 작은 수리 마이너스 전화 주세요. 달려갑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던 동네 사람들도 하나둘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소연아, 우리 집 선풍기가 안 돌아가는데 볼 수 있어? 할머니, 제가 갈게요. 소연은 공구 가방을 메고 달려갔습니다. 나도 걱정되어 따라갔죠. 아빠, 저 혼자 할 수 있어요. 알아. 그냥 구경. 우리는 함께 집집마다 다녔습니다. 고장난 선풍기를 고치고 헐거워진 문짝을 고정하고 새는 수도꼭지를 고쳤습니다. 소연은 점점 능숙해졌습니다. 어머, 소연이 손재주가 좋네. 아버지 물려받은 거 아니겠어요? 동네 사람들이 칭찬할 때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 딸이다. 정말 내 딸이구나. 야간 학교도 계속 다녔습니다. 소연은 고등학교 졸업장을 따겠다고 했습니다. 아빠, 저 대학도 가고 싶어요. 대학? 네. 건축공학이요. 집 짓는 거 배우고 싶어요. 왜? 아빠가 작은 것들 고치는 거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큰 것도 배우고 싶어요. 소연의 눈은 빛났습니다. 그래, 해보자. 뭐든지. 나는 소연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돈은 걱정 마. 아빠가 뭐든지 다 해줄게. 고마워요, 아빠. 할머니도 자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소연을 뺏긴 것처럼 느끼실까봐 걱정했죠. 하지만 할머니는 오히려 편안해 보였습니다. 이제야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숨기고 살았는데 이제는 편해요. 할머니, 자주 오세요. 여기도 할머니 집이에요. 소연이 할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웃으셨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자주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모였습니다. 가족이었습니다. 조금 특별한 형태의 가족이지만 그래도 가족이었습니다. 은하도 자주 들렀습니다. 아저씨, 소연이 잘 지내시죠? 그래, 덕분에. 다행이에요. 진짜 다행이에요. 은하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은하야, 내가 없었으면 우리 만나지 못했을 거야. 아니에요. 원래 만날 운명이었던 거예요. 그래도 고마워. 은하는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자주 저녁을 함께 먹고 주말에는 같이 등산도 갔습니다. 어느 날 소연이 물었습니다. 아빠 행복해요? 응. 지금 행복하세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행복해. 저도요. 소연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만나서 정말 좋아요. 30년 늦었지만 그래도 만나서 다행이에요. 나는 소연을 안았습니다. 나도 그래. 너를 다시 찾아서 정말 다행이야.
6개월 전 우리는 아내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소연은 처음 가보는 엄마의 무덤이었습니다. 엄마, 저예요. 소연이에요. 소연은 무덤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늦게 찾아와서 미안해요. 그동안 엄마 없이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아빠랑 함께 살아요. 행복해요. 소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도 행복하죠? 거기서? 나도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딸 데려왔어. 30년 만에. 많이 기다렸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딸을 낳아줘서. 그리고 기다려줘서. 그날 밤 꿈을 꾸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내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슬픈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잘했어. 우리 딸 찾아줘서 고마워. 미안해. 30년이나 걸렸어. 괜찮아. 늦어도 괜찮아. 중요한 건 다시 만난 거잖아. 아내는 내 볼을 어루만졌습니다. 이제 행복하게 살아. 소연이랑. 약속해. 약속할게. 아내는 미소 지으며 사라졌습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하지만 슬프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가 내립니다. 나는 소연과 함께 철물점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아빠, 비 오면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나요? 예전엔 슬픔이었어. 잃어버린 것들. 지금은요? 너. 나는 소연을 쳐다봤습니다. 비가 오면 내가 생각나. 다시 만난 기적이 생각나. 소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요. 비 오면 아빠 생각나요.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나요. 우리는 서로 마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름다운 소리였습니다. 손님이 철물점으로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한데 우산 하나만 살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소연이 환하게 웃으며 우산을 건넸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손님이 나가고 소연이 나를 쳐다봤습니다. 아빠, 우산으로 시작됐죠? 아빠랑 엄마. 그래. 빗속에서 우산 하나를 나눠 썼지. 우리는요? 우린 빗속에서 다시 만났지. 나는 소연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운명인가 봐. 비는 우리 가족의 운명이야. 소연은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소연이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할머니에게 배운 레시피라고 했습니다. 어때요, 아빠? 맛있어. 정말. 다행이다. 처음 만들어 본 건데. 우리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소소한 일상들. 행복했습니다. 이것이 행복이구나 싶었습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서로를 바라보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소연은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빠, 잘 자요. 그래, 잘 자. 사랑해요. 나도. 문이 닫혔습니다. 나는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아내의 사진을 펼쳤습니다. 여보, 우리 잘하고 있지? 속으로 물었습니다. 그리고 웃었습니다. 당연히 잘하고 있겠지. 우리 딸이 이렇게 잘 자랐는데. 다음 날 아침 비가 그쳤습니다.
햇살이 철물점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소연이 일어나 부엌으로 왔습니다. 아빠 아침 준비할게요. 내가 할게.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아빠는 앉아 계세요. 소연은 능숙하게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오늘 뭐 해요, 아빠? 오후에 김씨집 가야 해. 수도꼭지 고쳐달라고. 저도 갈게요. 그래, 함께 가자. 우리는 웃으며 아침을 마쳤습니다. 철물점 문을 열 때였습니다. 소연이 문득 말했습니다. 아빠 알아요? 뭘? 저 정말 행복해요. 아빠 딸이어서. 내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그래. 내가 내 딸이어서 정말 행복해. 30년 전 나는 모든 걸 잃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는 모든 걸 되찾았습니다. 아니,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늦었지만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이었으니까요. 함께하는 지금이었으니까요. 비가 오면 생각납니다. 30년 전 그날 밤이 아니라 1년 전 그날 밤이. 빗속에서 넘어진 소녀를 일으킨 그날 밤이. 운명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한 그날 밤이. 이제 비는 슬픔이 아닙니다. 기적입니다. 다시 만난 기적입니다. 철물점 간판 아래. 정해준 철물점. 그 옆에 작은 간판. 소연의 작은 수리. 우리는 함께 서 있습니다. 아버지와 딸. 30년 만에 다시 만난 가족. 늦었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을 전해주고 싶으시거나 응원해 주실 분들은 댓글 편하게 주세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이야기 더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